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런 분들은 1금융권 가면 대출 안 나와요. 왜? 소득이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대출 알아보셔야 되겠죠. 원래 원칙은 이제 경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얼마의 대출이 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의 낙찰 경험과 한 번 정도의 대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굳이 안 알아보셔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꼭 알아보고 저희들이 입찰을 들어가라고 권유를 해드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출 상담사들한테 전화를 해라 그러면, 확인해라 그러면 전화하면서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막힙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알려줘요. 그냥 무뚝뚝하게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짜증만 내시던데요.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에 대한 테크닉을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낙찰받고 대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출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보대출과 신탁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가의 60%, 때로는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DSR 기준으로 1금융권에 40% 나오고 2금융권에서는 50%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이거는 뭐다? 원칙이다. 원칙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짜리예요. 그러면 감정가 1억인데 우리 정의가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감정가 1억이니까 얼마입니까? 감정가 60%면 얼마예요? 6천만 원. 그리고 낙찰가의 80%면 얼마입니까? 4,800. 감정가의 60%면 6천. 여기서 낮은 금액이 얼마예요? 4,800.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감정가 1억 기준으로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 나온다? 4,8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있구나. 요거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DSR 기준으로 하면, DSR이라는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얘기하는데, DSR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면 요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내 소득을 넣으면 내가 총 부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DSR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알 수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볼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물론 해야 될 상황도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 집을 낙찰받고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뭘 목적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내가 이 집을 낙찰받고 이 집에 계속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계산기를 확인하셔서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를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알았죠? 자,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담보대출이고 두 번째는 뭐다? 사업자 신탁대출이다. 신탁이 뭐예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사업자 신탁대출이 있다. 이거는 감정가의 80% 혹은 낙찰가의 9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처럼 똑같이 내가 감정가가 1억이다. 그래서 낙찰을 내가 얼마에 받았어요, 좀 전에? 6천. 그러면 감정가의 80%는 얼마예요? 8천만 원. 그리고 낙찰가의 90%는 얼마예요? 5,400. 중에 낮은 거
낮은 게 어느 거예요? 5,400. 예. 좀 전에 얼마 대출 나왔죠? 4,800. 담보로 했을 때는 4,800만 원 나오는 거고 신탁으로 했을 때는 얼마 나오냐면 5,400만 원 나와요. 우리가 이게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이나 때로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좀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뭐 낙찰가의 90%, 때로는 95%까지 대출 나오는 것도 많고 많이 뽑았을 때 이제 98% 대출까지 뽑은 것도 봤어요. 그 대신 그거는 감정가 대비 굉장히 낮게 낙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 대출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 그렇죠? 내가 입찰 볼 때 내 돈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 있냐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어제 그저께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3,000건은 더 낙찰받은 것 같아요. 예, 전체를 낙찰받은 3,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데이터 들어온 것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년에 3,000개를 들어왔는데 그중에 대출이 안 돼서 사고 생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기존에 신용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예, 신용대출 많이 받아서 은행 가면 대출로 나온다 그래요? 안 나온다 얘기해요? 안 나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하고 상담할 때는 은행 가니까 더 이상 대출 안 나온답니다. 어떡합니까? 신경 쓰지 마. 입찰 봐라 그러죠 우리는. 근데 낙찰 받으면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일반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와 경락을 토대로 해서 대출해 주는 데는 약간의 자금의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1금융권 가서 알아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적게 나갑니까? 금리 차이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 0.7% 정도에서 0.8% 차이 나요. 그러면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건을 꼭 해야 될 상황인데 1금융권에서는 대출 안 나오는데 2금융권에서 대출 나온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틀을 갖고 있는 것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육생들 중에도 은행 지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은행에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조차도 중요한 거는 경매의 세계가 신세계 같답니다. 자기들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신하는 것도 있고 대출해 주는 데도 있잖아 부서가. 근데 이분들조차도 이 대출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는 거지. 예. 그냥 서류 들으면 검토하고 탁감해서 대출해 주는 게 그냥 일반적이었는데 자기들 기준점에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과 우리가 설명해 주는 선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분들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너무 보수적인 집단에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과연 대출이 될까? 본인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동료들이 낙찰받고 다들 대출 나오는 거 보고는 그때야 몸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이 안 바뀌면 몸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몸이 이제 움직이도록 해야지 몸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멘탈부터 갖추고 생각을 바꾸고 그때부터 움직여야지 진정한 내가 그냥 내 거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예.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주부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 때로는 내가 20년, 30년 동안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소득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런 분들은 1금융권 가면 대출 안 나와요. 왜? 소득이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게 소득 인정 금액이라고 있어요. 소득 인정 금액이라고. 자, 소득 인정 금액이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한테 소득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드 사용액 때로는 국민연금 우리 다 내고 있잖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때로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을 내는 사람은 내가 소득으로 인정을 해줄게 하는 뭐가 있다? 소득 인정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년에 카드 사용액이 3,600만 원. 360만 원이네. 그렇죠? 360만 원이면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예, 때로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얼마 이게 7만 5천 원 내가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인정해주고 건강보험을 2만 9천 원 정도 낸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 그러면 4천만 원. 내가 소득 인정 4천만 원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1년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된다? 1,400. 1,400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지? 150, 120 정도 되겠다. 그렇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때로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얼마? 30만 원. 의료보험이 11만 원 정도를 납부한다 그러면 내 소득을 4천만 원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서울에 작은 집 하나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올까? 한 20만 원 나오나?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생산자 연령에서 65세 이하라 그러면 서울에 한 18평짜리 아파트만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5천만 원 정도는 뭘 할 수 있다?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카드 사용액을 많이 봐요. 카드 사용액을. 왜냐하면 신용카드라는 거는 신용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내가 납부하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카드 사용액을 많이 보는데 카드를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연 1,200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3,500 정도의 소득으로 인정해 주더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신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쓴다 안 쓴다? 사용한다.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를 내 거를 안 쓰고 뭐 애들 거나 때로는 와이프 거를 쓴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과 뭘 내야 됩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면 또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에 살고 신용에만 문제 없다 그러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신용에 문제가 없고 통장을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때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누구나 대출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무조건 나온다. 자, 그래서 또 은행에서도 어찌됐든 우리가 이게 문의했을 때 대출을 해주려고 할까요? 안 해주려고 노력할까요? 해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체 이력이 있는 것도 제가 대출도 뽑아봤고 연체 중인데 그걸 바로 갖고 바로 대출 뽑은 적도 있었어요. 예, 연체 중인데 자기도 연체인지도 몰라서 우리가 자기동이체 하다 보면 살다 보면 통장에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매일 통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끔씩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신용은 완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연체를 바로 풀고 대출 받은 경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신용 불량자만 아니라면 대출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파트, 빌라의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빌라의 대출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이게 뭐다? 원칙이다, 원칙.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할까요? 적게 받으려고 할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지. 왜 상황에 따라 틀리냐면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겠죠. 저는 자금이 있으면 2개를 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1개라도 큰 거 해라 그래요. 그래야 내한테 뭐가 큽니까? 내가 노력은 똑같이 하고 적게 하고 2개 하는 것보다 1개 하는 게 노력은 적게 하고 수익은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굳이 내가 2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한 개 하고 또 한 개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내 자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금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자금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두 개, 세 개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 하면 돈은 쪼개집니다. 예, 쪼개지면 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대출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굴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몸이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 움직여야 뭘 할 수 있나? 입찰을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아파트하고 빌라를 처음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원리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빌라도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온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입찰가를 5억을 쓰고 싶어. 예? 입찰가를 5억을 쓰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감정가 60%, 당장 80% 낮은 금액이다. 그런데 내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 7천만 원밖에 없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자, 입찰가를 5억 정도 쓰고 싶은데 자본금은 7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P2P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P2P는 금리도 비싸고 상환 수수료 또 뭘 체크해야 돼요? 중도 상환 수수료하고 뭐 이게 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내가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럴 때는 뭘 하냐면 신탁대출 받으면 돼요. 신탁대출. 지금 신탁대출은 거의 몇 프로 나오냐면 낙찰가에 지금 거의 90% 나와요. 좀 전에 우리 담보하고 신탁에 대해서 설명해 줬잖아. 그래서 지금 대출 나오는 거 보니까 약 낙찰가에 거의 90%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입찰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교육생 한 분이 천안에 있는 이분이 이제 다가구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자금이 4천만 원밖에 없었어 진짜로. 그래서 하루는 물건을 가져온 거야. 가져왔는데 다가구예요. 근데 이러 보니까 공부상은 뭘로 되어 있냐면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오피스텔이 대출 90% 나올 때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집은 너무 낡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이걸 무조건 하고 싶대. 그래서 같이 대출 좀 알아봐 줬어요. 하니까 되게 친한 상담사 한 분이 이거 무조건 90% 빼줄 수 있대. 오케이, 입찰 보자. 그래서 낙찰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집 수리할 돈이 있나 없나? 없잖아. 보증금 받으면서 수리했어요. 보증금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세 받고 있어. 벌써 이게 한 4년 됐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세 잘 받고 있더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 생기는 거는 이제 보증금을 조금 높이면서 그 돈 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내가 방법을 찾으려면 다 방법이 있더라 이거지. 근데 이분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입찰 안 받았어요. 왜? 자기의 목표는 다가구였는데. 근데 4천만 원 가지고 다가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근데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건생이나 오피스텔 나오면 내한테 얘기해라.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거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물건을 찾고 우리가 낙찰 받았어요. 기다리는 것도 뭐다? 투자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거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근데 우리는 신탁이라는 걸 활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작은 자금으로도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다. 방법은 있다고 얘기하는 방법은. 자, 다가구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다가구도 크게 보시는 것처럼 담보대출과 신탁대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신탁대출은 장점이 뭐냐면 방공제를 안 하니까 뭘 많이 해준다?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근데 다가구는 방이 많다 적다? 많다. 그 많은 것을 공제를 해버리면 대출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과 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할 때는 대출 비율이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이 승계가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금은 작고 큰 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신탁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예. 실질적으로 수원에 가면 삼성전자 전기, 예. 전기지, 전기. 삼성전기 그 망포역 앞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고시원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예. 거기 이제 협력사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아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저희 교육생들이 그때가 변땡땡시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변모시라 그랬어요. 변모시 건물이 한 20개 가까이가 경매가 나왔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낙찰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호실이 대부분 한 40개 안팎이단 말이야. 그럼 20개면 피해자가 몇 명 나옵니까? 다 전세여서. 800명 나오고 800명.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초토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회를 삼아서 제가 입찰 들어가자 했어요. 사람들 진짜 반강제로 밀어넣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꽤 받았어요, 그걸. 근데 그때, 전세 시장은 초토화됐지만, 월세 시장은 어떨까요? 월세 시장도 안 좋지,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사이클만 돌리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조차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지고 월세보다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 그러면 또 제3의 사람들은 이제는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무조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왜 생겼느냐면 이 피해자들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월세 주는 것보다는 약 한 20만 원 전략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20만 원 전략하려고 돈 1억 몇천씩 다 날린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건. 제가 얘기했듯이 건물주도 피해자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또 이 상황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자, 담보와 신탁에서,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반공제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적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탁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하다 보면 작은 돈으로도 뭐 할 수 있다? 큰 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금이 많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 신탁을 하든 담보를 하든 뭐 대출 안 받고 사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작은 자금으로 크게 해서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신탁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자, 이 반공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면 제일 처음에 낙찰받으면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배당에서. 응? 법원에서 가져가고 그다음 소액임차인, 말 그대로 작은 돈으로 보증금을 넣고 있는 소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소액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이 있는 분들은 그 집이 경매 들어가더라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5,500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보증금이 대부분 이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 법을 알고 처음부터 보증금 5,500에 월세를 주고 있었다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최 PD가 만약에 월세집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보증금 얼마까지 줘야 돼요? 얼마? 6천만 원 돌려면. 근데 6천만 원 줘도 되겠지. 왜? 월세를 안 주면 되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별 차이 없잖아, 그렇죠? 어찌됐든 5,500이라는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알았다 그러면 이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예. 자, 그러면 방이 10개다. 서울에 있는 10억에 다가구를 낙찰받는다 그러면 10억의 80%는 8억이 대출 나오겠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5,500, 그 방 공제 금액이다, 그렇죠? 하면 5억 5천만 원. 그럼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이 얼마 나온다? 2억 5천만 원 나온다. 그런데 10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신탁으로 하면 대출 얼마 나온다? 신탁으로 하면 기본 8억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자금이 7억 5천만 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7억 5천만 원 없고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겠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신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3억짜리 물건을 볼지 아니면 10억짜리 물건을 볼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세금 관계, 두 번째는 대출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뭘 해야 된다? 파악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물건을 뭘 고를지도 모르는데 내 자금 가지고, 맞잖아.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지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잖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세금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물건을 보면서 그 물건을 기준으로 내가 입찰가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예. 못하니까 아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내가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물건은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내 자금을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물건을 보는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고 자산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대출도 시원하게 정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 다가구 낙찰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남들이 높게 낙찰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안 해봤기 때문인가, 이게. 자, 안경 벗으시니까 젊어 보이세요. 뭐라 그러지? 예. 안경 벗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자, 인정소득이 체크카드 사용도 인정이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체크카드는 안 됩니다. 예. 자, 서세호님 안녕하세요. 베리군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서 알아봤는데, 자, 순서가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세금, 대출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물건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